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저의 가장 주된 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무단 횡단 하기도 하고요. 다만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다든지 학교 안에 오면은 절대 하지 않고.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우리대학 안전공학과에서 안전관계법부터 안전관리론, 안전심리, 안전문화 등을 가르치시는 정진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방금 소개하신 대로 안전문화, 안전심리, 안전관계법,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쪽을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두 교수님과 달리 저나 저희 제작진과 연이 닿지 않았던 교수님이셔서 출연을 고사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섭외 메일을 받으셨을 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프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는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교수님의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 교수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책을 새로운 신간을 지금 준비 중인데 거의 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무래도 또 제 세상에 하나의 또 저의 작품, 저의 분신을 또 내놓는다라는 그런 설레임, 그게 또 저를 가장 또 기쁘게 하고 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그럼 평소에도 많이 쓰시는 것인가요? 네, 책은 꾸준히 네. 새로 이제 발간하기도 하고 또 종전에 내놓은 책 개정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책의 수업과 관련된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주교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보조 교재도 이게 우리나라에 현재 안전학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내 책 말고는 별다른 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보조 교재도 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전학을 우리나라에 성립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안전이라는 학문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다른 학문과 달리.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는 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합과학,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프티 사이언스. 그래서 다양한 학문이 관련이 되고 한마디로 융복합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이제 그 학문에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이 다른 학문과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또 생소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전 세이프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심하게 말하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서, 그다음에 어떤 교과서, 그다음에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나마 그런 기본서를 우리 학생들이 좀 쉽게 그다음에 또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학교에 올 때 저희는 사명감이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저의 가장 주된 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진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조사 중에 교수님께서 치의학과를 수료하고 안전공학에 눈을 돌리시게 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안전공학과 학생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안전공학을 공부하고 일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전이라는 그 분야 또는 학문을 공부하게 된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제가 목적의식적으로 이 대학교 다닐 때에 돼야겠다라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 삶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좀 뭐랄까 우여곡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변화무쌍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파란만장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치의과 그것도 학교를 제가 5년이나 다녔어요. 네, 또 그때 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가 그 민주화 투쟁이 좀 많이 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좀 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와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과학 쪽에 눈이 트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심취했죠. 이제 진로를 바꿨고 그다음 이제 고용노동부의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산업안전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 쪽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안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하고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하고도 관련되고 또 공학하고도 관련되고 또 자연과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게 이게 나하고 적성이 잘 맞겠다. 나 같은 경우 좀 호기심이 많은데 다양한 학문에 접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만물 박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에 그 업무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전 쪽으로 석사, 박사를 취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는 내가 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내가 교수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네.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15년 정도 생활했을 때 교수가 돼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정도 생활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의학과를 5년 정도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짧은 기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되게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긴 시간 투자한 분야에서 갑자기 이렇게 길을 돌리기에 혹시 본인의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인들의 만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반대는 무지막지했죠. 그때는 저희 부모님한테 대못을 박았다라는 이제 정말 불효자식이었다라는 그때도 물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또 부모님과 생각과 다르게 공부 본업에는 충실하지 않고 또 딴 스킬로 센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실망도 많이 했고 굉장히 이제 이 반대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가 자식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 고집불통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때 차라리 학생운동해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 엉뚱한 길로 가느니 차라리 군대를 간다고 하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시험 보려고 했는데 그때 초창기여서 뽑지를 않았어요. 3년 동안 지방 주재 기자만 뽑고 또 제대하는 해에도 뽑을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 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때 행정고시를 준비를 그래서 해서 노동부에 들어가시게 된 거군요. 확실히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는 지금을 생각하면 나 못 오겠다라는 생각.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간덩이가 부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 젊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딸린 식구가 없잖아요. 또 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막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사는 거야 뭘 하려 하더라도 먹고 못 살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 사회의식 뭔가 사회를 이 개혁해야 한다라는 막 사회적 정의감이 막 좀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 고생하는 거 기득권을 놓는 것은 전혀 뭐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약간은 이제 고민을 했죠. 학교를 그만둘 때 한 일주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뭐 스트레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떤 확신과 그런 조금 무모하지만 도전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젊기도 했었고. 그렇죠. 젊음이라는 이유도 네. 있고요. 그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교수님의 만약에 자녀분께서 이렇게 걷고 있는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다른 분야로 틀겠다라고 하면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거를 지지해 주실지 아니면 반대를 하실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일을 하든 열심히만 한다면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또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가장 그쪽에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또 롱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대신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당부는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님이시네요. 네, 그럼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전공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안전공학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공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학문의 역사가 짧고 또 그 어떤 보편적인 학문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일단 네이밍부터가 우리 과는 지금 안전공학으로 돼 있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보편적인 명칭은 세이프티 사이언스 또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사이언스 안전과학 또는 안전학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는 안전공학과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콘텐츠로 보면은 안전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학이라는 학문은 당연히 사고 예방,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고에 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험 상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위험한 일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뭐 조금 더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생활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위험한 상태라든지 뭐 어떤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이것을 이제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대학에서는 안전공학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외국 쪽에서는 안전학에 가깝고 실제로 저희가 배우는 내용도 안전학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그렇죠. 안전에서 가장 우리 산재 예방의 재예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니가 재예방은 사이언스 앤드 아트 그러니까 과학이자 예술이다라는 아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아트라는 것은 그 테크닉이라든가 스킬과 다르게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험이라든지 상호작용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예방 즉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트적인 요소 즉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학문이 용광로처럼 관련되어 있는 종합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공학이라는 명칭보다는 세이프티 사이언스라는 말이 더 훨씬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죠. 사전조사 결과에 수업 중에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 등 세간에서 잘못 사용되거나 오해되고 있는 표현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자주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좀 무엇이 있을지. 그렇죠. 안전불감증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험불감증이 더 정확한 말이죠. 안전불감증은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단어만으로는 전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위험불감증 하면은 우리가 위험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안전의 이제 반대가 이제 무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전의 반대가 일단 직접적으로 안전의 반대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안전의 반대는 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무지가 뭐에 대한 무지냐? 위험에 대한 무지예요. 위험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위험을 못 느끼면은 모르면은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을 못 느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위험불감증입니다. 어. 자, 그래서 안전불감증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네. 그냥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언론에서 그때 경향신문에서 아마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고 있어요. 사회 용어지 언론 매스컴 용어지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머피의 법칙이 사람이 가는 날이 장날이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재수가 없다. 이제 그럴 때의 용도로 머피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원래 머피의 법칙은 이제 미국의 머피라는 이제 대위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네. 근데 머피 대위가 하고자 했던 말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잘못된다. 안전에 관해서 전해주고자 강조하고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언젠가는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즉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제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위험에 외주하라는 말도 네. 그것도 너무 좀 이분법적인 좀 뭐랄까 너무 획일적인 개념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위험에 외주하라고 하니까 외주는 다 나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외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업이거든요. 그러면 외주는 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분업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셈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외주가 사실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효율화, 맞아요. 비용 절감,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고도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느 하는 업무에 집중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거에 전문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위험에 외주하는 말은 외주는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외주는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함정에 빠지게 하고 또 이제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외주는 나쁘다 하면 외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은 뭐냐? 외주를 하되 안전관리를 잘하게 하면 즉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하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나쁘다라고만 하면은 외주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지도 못하면서 외주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의 안전이 불량하게 되는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주를 인정하고 도급을 또는 원하청을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이고 또 실사구시의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좀 잘못된 용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사회에 만연하게 그런 표현들이 당연하게 막 생각하는 네, 거죠. 당연하게. 네. 그 말이 당연히 맞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칫하다 보면 막 판결문에도 판사들도 막 그런 용어를 당연한 것처럼 학문적 용어가 아닌데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 말인 것처럼 막 판결문에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 그 약간 왜곡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명해주신 것처럼 뭐 특히 머피의 법칙이나 아니면 안전불감증 이런 단어들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쓰고 했던 단어인데 앞으로도 많이 접할 거고. 네, 근데 이게 잘못됐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네. 그러면 그 단어 안전불감증은 위험불감증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게 옳은 표현인 걸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은 위험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일단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아마 그쪽에 이 전문 종사자들한테는 뭐 공부 제대로 했네. 그리고 뭔가 다른 일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네라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혹시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꼭 이런 점은 알려주고 들어가시나요? 그렇죠. 이제 수업의 이제 일부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못된 용어를 짚어주는.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인 것 그죠. 같습니다. 그거 수업은 좀 약간 내 자랑을 한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우리 학교의 안전공학 학생들의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전공학과 학생들은 되게 자부심 있게 수업을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 전국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안전공학과 또 전국에 이렇게 다른 우리 심리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법학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계공학과처럼 많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만 듣고 다른 학교에서는 못 들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그저 모든 걸 다 외우지는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중요한 것들, 그쵸.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모든 학문이 우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네. 우리는 매일 안전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꼭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갈 때도 안전을 생각하게 되고 출근을 할 때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만큼 안전이 우리 삶과 밀접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삶에서 안전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안전이 굉장히 일상생활하고 우리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안전은 저의 일단은 생계수단이다. 직업 생계수단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존재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앙드레 지드가 프랑스의 대문호인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강조한 말이 뭐냐면 거기 청년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청년들이요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 그래서 하면서 남들에 의해서 쉽게 대처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 역시도 항상 제가 그게 저희 이제 가치관, 인생 철학의 일부인데 이게 이제 이 안전이라는 것이 바로 저를 존재의 기반이면서 바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안전은 저의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안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교수님께서. 뭐 프라이드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쪽에 열정도 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사실 좀 무난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별로 튀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제가 그건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도 하는데 많이 들어봤을 얘기도 할 건데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다음에 또 이 고자 낙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낙의 어머니다. 이게 결국 행복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어떤 사물을 이제 변칙법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기 싫다. 누구나 다 사람은 이제 보수적이어서 고생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게 막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막 쳐내고 그걸 절레절레하고 하는 것은 자기 신의 발전에 큰 걸림돌일 것 같아요. 설령 고생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고생길이 좀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러면 저 멀리에 또는 나중에 그게 큰 보람과 행복, 즐거움으로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도전 정신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창의적인 정신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게 본인의 성장이라든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고생도 달게 받아라.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고생을 해봐야 그쵸. 그게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나중에 그 삶을 관조할 때 뒤돌아볼 때에 그게 정말 가슴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막 그 끌어오르는 즐거움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느끼는 것이 누가 잘 느낄까요? 행복을 누가 잘 느낄까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행복을 잘 느끼지. 그렇죠. 계속 평탄하게 그야말로 순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겠지만은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약할 것 같아요. 네, 맞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가치관을 되게 강하게 갖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인지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네. 처음부터 고생이 막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가치관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 이 고진감래였어요. 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게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도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가훈으로 가끔씩 이따금씩 얘기한 것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이제 체화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경우에 좀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좀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생하는 거 그것은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오,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 것이 좀 당연하게 또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도 많이 겪었지만은 저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비관에 빠지는 좌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좀 굉장히 제가 낙천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네. 그 좌절은 나한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화위복 궁하면 통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내가 언젠가는 이걸 이겨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신을 조금 저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전 맞아요. 정신. 도전을 해보고 네. 조금 실패를 실패하고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맘대로 뜻대로 안 되면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라는 하는 끈기, 인내심,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뭐 짧게 걸릴지 그것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네. 살다 보면은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그런 운, 재수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이사 대천명이라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의 뜻을 또는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네. 우선 열심히 하면서 하늘의 명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안전공학과 교수님은 절대 무단횡단도 안 하고 가스불도 잘 잠그고 신발끈도 꼭꼭 묶고 다니실 것만 같은데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수님만의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요. 다만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고 그다음에 또 이 안전이라는 게 어떤 의도해서 저질러지는 기도 하지만은 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몰라서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까먹기도 하고 해서 또 이게 그 위반을 그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착각할 것이고 또 망각도 할 것이고 또 생각과 다르게 또 제 행동이 나와버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 하루에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다만 의식적인 노력을 좀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 같은 데서는 오면은 그 스마트폰을 네. 보면서 걷는다든지 그런 것은 학교 안에 오면은 절대 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걷고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흡연 우리 흡연이라는 것도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흡연을 해버리면 수업 시간에 안전공학과 교수가 안전을 강조하는 교수가 스스로 안전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네라고 하면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믿지를 않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그런 담배도 피지 않고 또 필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운전도 가급적이면은 제가 물론 절대적으로 완전히 운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대중교통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간도 많이 뺏기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까만 대로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한테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은 아마도 제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저 혼자 다닐 때는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그런 건데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그 마케팅 전문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셨을 때는 그 교수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을 읽으려고 즐겨 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안전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또 안전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 이야기도 하고 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되게.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이 사고에 아까 말대로 자기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건 사고에 많이 접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일어난 사고 중에서도 보면은 전철에서 에스컬레이터 거기에 이제 발판이 빠져 있는 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발판이 빠져 있는 상태로 막 그게 가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마트폰 여성 28세의 여성분이었는데 그 발판이 스마트폰 보고 가다 보니까 그 발판이 빠져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퇴부가 거의 거의 잘리다시피 절단될 정도로 다친 적도 있고 또 강가에서 스마트폰 가다가 강가로 떨어져서 익사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철 같은 역에서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한 건데 내려오다가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이 막 급하게 막 전철 타려고 막 급하게 내려오다가 거기서 삐끗해가지고 또 계단이다 보니까 굴러 떨어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까지 다치셨어요. 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을 밟아버리는 요즘 그런 사고들 많이 매스컴에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게 악의는 전혀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까먹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고 생각과 다르게 불쑥 행동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의 아까 인간의 이제 본성의 그 인간 조건의 한계 또 인간의 본능적인 한계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접하는 사고에 조우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고라는 게 정말 저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예기치 못한 사고도 많고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아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조금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그죠.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전은 꼭 안전공학과 학생만 공부해야 할 게 아니라 모든 과의 학생들이 다 공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꼭 우리 안전공학 학생들만 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과 학생들이 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먼 에러가 휴먼 에러의 이제 발생 메커니즘이라든지 휴먼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사고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고 발생 경위라든지 발생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알면은 아무래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그동안에 편하게 있다가도 지금은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야겠구나. 주의를 또 환기시키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안전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사고 경위도 좀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구나를 조금 스스로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삶의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과 관련된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인 삶은 계란에 맞춰 계란의 고민을 적고 그걸 깨서 고민도 같이 깨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이 특별한 고민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지금 눈앞의 걱정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그 삶을 연구하는 삶을 퇴직 후에도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끌고 나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계속적인 상시적인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퇴직 후에도 제 연구를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 아까 말한 대로 습관적으로 저희의 습관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고민을 여기 계란에 예.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여기 계란 하나 가져가셔서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 고민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때리면 되는가요? 네, 이게 세게 때려야 돼요. 천천히 때려야 이렇게 돼요. 톡 하시면 네. 깨집니다. 아. 하나 둘 셋 하면 깨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때렸습니다. 네, 오늘 정진우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